결혼을 늦게 했다는 거는 제가 좀 모자란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일부러 뭐 결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뭐 좋아하니까 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좀 인문학적인 이런 그 교양이 좀 있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그건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뭐 모든 그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나서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뭐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까지 뭐 막 공세를 하고 하니까 그 뭐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바라보면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제가 안 했으면 정치를 안 했으면 제가 또 뭐 총장을 안 했으면 제가 뭐 서울검사장을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재 이런 이런 일들이 또 제 행보하고 다 또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남편으로서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죠. 시험 공부를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한 거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좀 딴짓도 좀 했고 그런데 또 저는 늦게 붙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뭐 선배들은 너 너무 일찍 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이지만 제가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청년들한테 어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과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제 의문인데 다만 하여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는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때 여러 가지 막 찬이 있는 것보다 곰탕이면 곰탕,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뭐 이렇게 한 종류 잘하는 집을 좀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글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일이 또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중앙지검장 총장 할 때 많이 줄였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어쨌든 모임이나 이런 거 자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 주량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얘기나 이런 걸 전혀 못 들었습니다. 나도 어제 그런 보도가 났다는 거를 저녁 때 누가 나한테 그 기사를 링크해서 보내주고 전화가 오는 바람에 나도 이제 알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글쎄 그 입장에 그냥 가름을 하고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참 아직도 개탄스러운 게 이 수사라고 하는 거는 딱 시작이 되면은 하여튼 사건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워낙 방대한 사건이고 이를테면 무슨 자금 추적 같은 거를 끝도 없이 해야 되고 워낙 사건의 이 스케일 자체가 왜 방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수사는 시작이 되면 일단 시간적으로 최단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달려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이렇게 장기간 끌면서 이것도 여러 가지 무슨 거기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정치적인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수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고받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링크를 해서 넣어줘요. 그런 거를 받으면은 이렇게 한번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슨 세대별, 지역별, 무슨 남녀 이런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것에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지만 또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또 의견이 어떤 건지 생각이 어떤 건지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뭐 늘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자기가 세워놓은 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또 소신을 갖고 또 tu벅tu벅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제가 정치 시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은 또 늘 하루하루 단기로 이제 판단을 또 하시는 것이고 저는 또 어느 정도 이 중장기로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보름 지났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봐주시면은 제가 6월 29일 날 국민께 드린 그 말씀, 그 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는 실천을 해 나가겠다고 했고 그 과정이 뭐 정치적인 유불리가 좀 따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드린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제가 일단 당분간은 실천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제가 지적한 게 아프니까. 그러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86 운동권 출신 정치 또는 정치인이나 시민운동 하신 분들 80년대 어땠습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제의식, 그야말로 종속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런 재벌이라든가 한국 경제 사회의 문제점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 문제의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치도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점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지를 그걸 먼저 찾아내는 게 급선무고, 제가 이제 시작한 지 15일 됐는데 저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일반인, 지식인의 일반적인 수준도 안 돼가지고 국정을 그르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또 반면에 지식은 부족했지만 또 정말 사심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인사를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또 낸 또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모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 생활에 하여튼 상당 부분을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를 지적하고 또 거기에 숨겨 있는 어떤 이권 카르텔을 파헤치고 또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업무에 저는 종사를 해왔습니다. 한 20여 년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나 금융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현재 뭐가 문제인지 그런 점들은 그래도 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의 조력만 좀 받으면은 그리고 어차피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위임을 하고 그죠? 만기칠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잘 선발을 해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라는 거는 각 분야가 아까 내가 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국가가 국가의 정체성과 어떠한 이 국민 통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여러 분야들을 일사불란하게 이걸 리드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이지 개별 분야에 대해서는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런 준비는 직업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실력이죠. 네. 이 실력이라는 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자기 그 조직에서 그 이제 뭐 자기가 지휘해야 되는 그런 아랫 사람들하고 일단 팀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워크 실력에다가 또 본인의 그 업무 역량 같은 이 개인기도 필요하고, 뭐 축구 선수도 개인기와 그 팀워크, 그 팀 플레이 능력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라운드를 넓게 볼 줄도 알면서 공도 어디에다가 패스를 하고 센터링을 날려야 될지를 알면서 또 자기가 이 볼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또 어느 조은을 뚫고 나갈 때 자기의 또 확실한 개인기로 수비를 제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춘 사람.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정부가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으로 그 어떤 위기를 극복한다는 그런 자세 아니고서는 아마 그 정부를 끌고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서 정말 유능한 인재들을 무슨 뭐 지역이니 뭐 연고니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정말 그 수소문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인선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이걸 정상화시키고 바로 세울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뭔가 하여튼 지금의 어려움에서는 조금 헤어날 수 있고, 또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보이면은 또 버틸만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제 주변에 무슨 강경 보수가 어디 있으며 저는 또 이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얘기를 저는 입에 잘 안 어울리는 게요. 누구는 뭐 진보다. 사람이 그 진보만 어디 여러 이슈에 따라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중 관계처럼 또 미중 관계처럼 그게 옛날 같이 뭐 냉전 시대처럼 서로 간에 뭐 주계 장막이니 철의 장막을 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슈에 따라 가지고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뭐 생각이 같기도 하고 다른 것도 다르기도 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또 뭐 지식인을 또는 정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딱 잘라서 여기는 왼쪽이 여기는 가운데, 저는 그거는 그런 분석 자체가 더 이상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유효한 그 접근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뭐 중도와 뭐 이런 반문 진보로 넓힌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뭐 소위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대 정신이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거는 대체로 안티테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개탄하고 이걸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야 이걸 정권을 교체하고 또 새로운 그 세력이 공정과 상식을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한번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하여튼 이 기득권이 많이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무슨 선거든지 뭐 정치적인 어떤 경쟁으로 나갔을 때 그게 벌써 이미 기득권을 딱 쥐고 카르텔화 되어 있고 한 이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위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분노하고 반드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좀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제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제가 어느 특정 정당으로 정치 시작한다고 쏙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제가 준사법기관의 공직자였었던 그거, 그리고 제가 이제 후임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정치 시작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그런 거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과
이런 걸 다 종합을 했을 때 그 다양한 분들을 일단은 만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확실하게 이 국가가 정상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그때 가서 강구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한 그 플랫폼이 지금 제1야당 아니냐.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만큼 그야말로 뭐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손해다. 예, 그거를 많이 듣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문자가 막 수십 개씩 오고 뭐 하냐고 말이지 하는데, 저는 제가 시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일단 잡은 이 길, 국민들께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는 이 길은 제가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가겠습니다. 그게 내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선을 8개월을 놓고 보면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을 제가 뭐 몇 달씩 계속 지속을 할지 아니면은 제가 또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또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지, 그거는 당장 내일 일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을 가지고 저는 명분에 따라서 제가 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그거 뭐 지지율 쭉 빠진다 뭐 저 그거 안 따지고 제가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시작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고려해 두고 있지 않은 얘기들이니까, 저는 뭐 제가 뭐 정치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거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현금 복지라는 거, 이거는 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정책 목표를 딱 세워서 그 목표가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을 딱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늘 맞고, 세금 걷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줄 거면은 세금을 안 걷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세금이라는 거는 뭐 경제 주체,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세금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용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경제 활동이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 뭐 이런 의료 서비스라든가 뭐 교육 서비스 또는 노인 요양 내지는 노인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우리 뭐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요양보호 이런 서비스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소위 규모의 경제로 이런 서비스를 전 국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게 되면 그 자체 하나의 또 인더스트리가 생겨나고, 거기서 또 고용이 창출되고 또 거기서 GDP가 올라가는 성장이 생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넓게 또 수익자 부담도 적절히 적용을 해가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일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힘당 그 대표의 입장은 아마 언론에 알려진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본인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은 일시적인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소상공인 같은 그런 좀 취약 계층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 플러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또 여당은 이제 180석의 당이고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저쪽 얘기도 좀 들어줘야 뭐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지 않았나 싶은데,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는
정말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뭐 학계의 정설이고 그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인구 구조가 이제 노인이 많아지는 이런 인구 구조가 되고, 일본도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진 것이, 일본은 지금 엔화 자체가 달러 같지는 않아도 상당한 국제 결제 자금으로 결제 통화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한 20년 동안에 이 노인의 노인 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게 주요 재정 적자에 지금 요소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정말 파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팬데믹 같은 이런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재정 지출을 좀 적자폭을 늘렸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이걸 좀 감축을 해가지고 늘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재정 적자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 주요 정치인들 발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상당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뭐 증세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출을, 그래서 돈을 쓰는데 그 정책 목표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정책 목표를 잡아놔야 이 재정 지출, 복지 지출이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사후 검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 목표가 없이 막연하게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돈 뿌리는 거, 그거는 이제 선거용 매표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증세도 뭐 증세를 해서 경제의 역동성이 유지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뭐 거의 배를 갈라가지고 알을 꺼내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도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재정 지출을 정책 목표를 탁 세워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게 사용이 됐는지 사후에 또 검증도 하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뭐 일반 국민들 중에 좀 신문 열심히 읽고 또 일반 국민들 중에 관심 있는 정도, 저도 이런 외교나 정치학 교수나 이런 외교 전문가들이 신문에 칼럼을 쓰거나 하면은 뭐 좀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 전문가분들한테 좀 좋은 책도 추천받고 또 잘된 칼럼들 또 요약된 자료 이런 것도 좀 받아가지고 좀 읽어보고, 뭐 외교안보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어떤 경제나 또 다른 일반 행정 분야나 다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정체성, 헌법, 또 그 나라가 운영되는 철학 이런 거하고 다 같은 장이 아니냐. 뭐 외교안보라고 일반 또 국내 부분하고 별도로 특별한 어떤 철학과 가치 체계가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안팎에 맞아야 된다고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각 국가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 규범적 가치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인권의 가치라든지 또는 법치에 의해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고, 또 이 국제 질서도 국제재판소에서 만들어진 판례와 또 관행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가치에 의해서
체계화된 그 어떤 국제법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 하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관계도 유지되고 발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 과거하고는 좀 많이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그 경제적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달라졌고, 또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늘 어떤 그 법치에 의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없이 그 뭐 상거래나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우리가 중국이라는 걸 하나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뭐 지구적인 그 우리 기후 환경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산업에서도 뭐 첨단 기술에 또 일반 산업에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 그 어떤 지배력 내지는 경제적 역량을 더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법치와 이런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또 문명 국가가 공유하는 그런 가치 체계를 담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야 또 이 경제적인 거래나 이런 교류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사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국민들과 또 그 일본의 국민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본의 일반 국민들 이외에도 일본 사회를 끌고 나가는 또 여론 주도층 내지는 뭐 지식인, 정치인들의 또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분들의 생각하고 또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늘 진실에 기초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고, 또 일본의 그 역사 인식의 문제점들은 저희가 지적을 할 거는 하고, 또 우리가 후대에 제대로 된 그 역사 그 진실을 우리 후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철저하게 어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협력하고 할 문제는 또 해야 된다. 그건 또 그 역시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 외교 문제라는 거는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수학적 결론을 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그 대일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듯이 결국 이제 독도 문제인데,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강력히 따질 걸 따지고 하려고 하더라도 또 현재 우리가 협력해야 될 건 해가면서 그래야 채널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어떤 경제 교류를 또 원활하게 하고, 또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국제 그 사회와 공조해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따질 때 일본도 그걸 아마 외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면을 해버리면 결국은 과거사 문제도 이게 양국 간에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미소 간의 그 냉전 시대에도 서로 올림픽 때 경쟁을 해왔고, 그리고 오히려 군사적인 대결보다는 이런 스포츠를 통한 그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군사적인 대결이나 긴장을 또 완화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다른 기존의 정치적 현안, 과거사 문제 이런 거와 좀 별도로 해서 다만 이제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그 어떤 안전 문제가 제대로 보장만 된다면은 그동안 그 올림픽을 준비해왔던 선수들이 가서 태극을 마크를 달고 정말 충분히 자기 기량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민들이 좀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교류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게 또 많지 않습니까? 갈등 해소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현대 문명 국가의 그 자유민주주의 그 시스템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 김정은 위원장에 관해서 어떤 평을 하기보다 결국은 이 우리 그 북한의 이 비핵화 이것이 결국은 이 그 한반도와 이런 세계 평화를 그 항구적으로 그 지속 가능 그 하게 만드는데 뭐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어찌됐든 대화의 물꼬를 늘 터놓고 협의해야 되는 막 그런 파트너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 그 핵공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제가 그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기에는 미국에서도 그 비핵화를 주장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보다는 좀 낮은 단계 핵군축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좀 상반된 견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런 그 확장 억제, 그러니까 extended deterrence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륙간 이 그 ICBM을 가지고 그 우방국에 동맹국에 그 핵우산을 그 제공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과연 동맹국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신뢰할 만한 것인가, 릴라이어블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동맹국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뭐 나토식 핵공유라든가 뭐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확장 그 억제 방안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핵우산을 더 강화해서 우리가 미국이 어떤 그 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정보 공유를 더하고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받아가지고 일단은 확장 억제 방식으로 가는 게 좀 우선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저거는 북한도 핵 보유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의 이제 비확산이라는 또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고 또 그걸 국제사회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 경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저 원전을 지금 돌려서 그 산업 경쟁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전에 필요한 그 이런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북핵에 대응하는 여러 옵션 중에 이런 실제로 핵을 보유하는 문제까지 나가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신중의 신중을 좀 거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기운이 빠져 있고 좀 위축돼 있고 풀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나라. 과거에는 우리가 아침에 일찍 가방 들고 나가서 모레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오늘 나가서 또 어디 가서 돈을 얼마나 벌까 뭐 이런 생각. 또 학생들은 가서 또 즐겁게 학교 가서 또 공부해서 뭐 자기 나중 꿈을 실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새벽에도 가보면은 막 차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가 하여튼 이런 팬데믹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정책이 사회 역동성을 너무 죽이는 쪽으로 돼 와가지고 일단 사회가 좀 다이내믹하게 이걸 만들어야 되고, 다이내믹해지면은 많은 거래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GDP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정하게만 잘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또 재원도 많이 생기고, 또 어차피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복지와 이 성장이라는 거를 따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그 복지 혜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가 좀 그 역동적이고 그리고 포용적인, 그러니까 그 나만의 자유가 아닌, 제가 뭐 자유라는 말을 쓴다고 자꾸 보수라고 그러는데,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 그 자유를 붙여갖고 보수라고 그런 거는 이제 냉전식의 자유죠. 공산권이냐 자유진영이냐 이렇게 썼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공산권이 아니면은 군사 독재 국가도 자유진영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거는 정말 개인 하나하나가 존중받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받고 하는, 그게 우리 사회의 성장과 그 번영의 기초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진보든 보수든 아예 진보의 리버럴리즘이라는 게 그런 자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진보라고 하는 거는 현실보다도 미래와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그게 자유 없이 제대로 된 진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통해서 역동적이면서 남의 자유도 중요하고, 자유라는 거는 경제적, 교육적 기초가 없이는 자유는 허망한 거예요. 아니, 배우지도 못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배운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죠? 그리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늘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게 그냥 힘들고 헉헉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라는 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 교육적 기초를 그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시민의 자유가 다 똑같이 중요하고 그런 연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포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역동과 포용이라는 거, 역동적이면서 포용적인 나라, 그래서 약자가 기죽지 않는 나라, 그리고 하여튼 또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제가 거기에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나라. 근데 이 두 가지가 달성되려면 공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누구가 라이벌이니 이런 얘기 별로 할 필요나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